당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30대 여당 대표도 헌정사상 처음인데 당의 징계를 받는다면 이 역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위의 회의가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힘의 내부는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양진 기자,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출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직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윤리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언론사 포럼 등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윤리위 출석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결과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결정을 가늠해 볼 핵심은 윤리위가 지난 2주간 얼마나 많은 증거를 수집했느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받는 의혹은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사건 관계자를 만나서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2일 윤리위 회의 이후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2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김씨 측 김소연 변호사가 사건 관련 자료를 윤리위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가 이 증거를 얼마나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죠. 맞습니다. 이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은 성상납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가 증거나 수사 결과 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려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대표가 직접 오늘 윤리위에 출석하는 만큼 이에 대해 어떻게 소명하는지도 윤리위 판단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징계를 하든 안 하든 국민의힘의 분란은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대표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를 받아도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등 중징계를 받아서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 이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거나 징계를 미룰 경우에도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징계 시도의 배후를 놓고 또 다른 내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일단 예정된 건 8시 30분에 윤리위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뉴스 시간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끈 이준석 대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큰 선거가 다 끝나자마자 이른바 윤핵관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았습니다.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죠. 이 대표는 일부 세력이 자신을 흔들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 취임 이래로 국민의힘은 2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히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모은 공이 크다는 평가가 있지만 당내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지방선거가 끝난 뒤부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내 중진인 정진석 의원과 소셜미디어로 신경전을 벌였고 배현진 최고위원과는 회의 도중 공개적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 세력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과거 일부 기업인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본격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가 측근을 보내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를 만나게 한 정황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박성민 의원이 이 대표 비서실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이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최근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을 강조하며 지지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저희도 많은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마는 전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59초 쇼츠 공약의 비결을 모두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젊은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에 이 대표가 주변과 잦은 충돌로 당에 부담을 주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자, 이번엔 이준석 대표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배경에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음성 파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누군가가 이 대표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목소리의 당사자는 사건과 관계된 장모 씨입니다. 파일은 2개입니다. 윗선이 있다는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이 윗선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탐사보도팀 봉지욱 기자입니다. 장모 씨는 2013년 7월과 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 의전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이후 이준석 대표 측 김철근 정무실장에게서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 실장은 성접대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장 씨는 일련의 폭로 배경에 누군가가 있다고 지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 하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던 형님이 있어요. 그 형 통해갖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지금 그 사람이 이서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이트로. 이 사람이 뜬 거야. 이해가요? 석 달 뒤인 지난달 30일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도 윗선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찾고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윗선에서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 윗선에서 잠깐 되게 홀딩하라잖아요. 7억 원의 각서를 받은 것도 돈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이트 뭐든 그냥 풀어주는 거 있잖아. 그게 더 나은 거지. 지금 돈 받아서 뭐 하냐 이거. 이틀 전 취재진과 마주친 장 씨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장 사인데 아닌데요? 맞지? 아니에요 나. 제 얼굴 뵈니까 맞는데.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소리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예? 나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은 윗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장 씨는 하지만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오늘도 대통령실을 놓고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는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나토 순방에 동행한 데 이어서 이번엔 대통령의 외가 육촌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유화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친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선임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가 쪽 육촌 동생인 최모 씨입니다. 대기업 출신인 최 씨는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나토 순방을 동행해 논란이 된 상황. 연달아 친척 채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 씨가 캠프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했다며 친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 또한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외가 육촌 채용이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규정돼 육촌 채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정서와 눈높이에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친척 채용이 적합한지, 공정한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을 사유화했다고 반발하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따져 묻겠다고 했고,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친척 채용을 막는 건 연좌제라며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침소봉대적 정치 공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비선, 측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일정을 이유로 이틀 연속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연일 새로운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비선 논란, 측근 인사 논란.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취재하는 강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논란 때마다 대통령실의 해명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 씨가 이 나토 순방에 동행하면서 이른바 비선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현재 이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최모 선임 행정관이 윤 대통령의 외가 육촌 친척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이 최 씨의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했고요. 또 외가 육촌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짜 문제가 없는 거냐라는 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위법은 아닐지라도 공정에 반한다라는 지적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측근 인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내놨던 해명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김건희 여사와 봉하마을에 동행했던 이 전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에 대해서는 잘 아는 편한 분들이라고 했고요. 또 스페인 순방에 동행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친척 선임 행정관은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가깝다 또 오래 알았다라는 게 이 공적 업무를 맡기는 이유로 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이런 측근 위주의 인사가 취임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정부나 대통령실 요직 인사를 할 때 자신과 함께 일해본 이 검찰 출신들을 다수 임명하면서 검찰 측근 챙기기란 논란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 선임 행정관이나 순방에 동행했던 이 신 씨, 민간인 신 씨 등의 사례를 통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자리에도 이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자, 결국 그래서 함께 일해봤거나 혹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쓰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같이 일하면서 경험해본 사람을 계속해서 쓴 게 그동안 여러 차례 확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 내부를 취재해보면 이런 측근 위주의 인선에 대해서 안일하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런 목소리가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측근이냐 아니냐 또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선을 하고 있느냐가 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예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병무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본감사에 들어갈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병무청에 은 전 위원장 아들 은모 씨의 병역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은 씨를 상대로 이루어진 병무청의 행정 처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귀국 명령에 불응하는 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병무청은 은 씨가 영주권 취득 후 국외 이주 목적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병역 이행의 차질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랬던 병무청이 은 씨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 씨의 출국을 허가해준 경위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병무청은 은 씨가 입대를 조건으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겠다고 해 출국을 허가해줬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은 씨는 미국으로 간 뒤 병무청이 우려했던 대로 해외 이주 목적의 국외 여행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무청은 그제서야 귀국을 명령했지만 은 씨는 불응했고 결국 다시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겁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병무청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본 감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은 씨와 유사한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병무청이 제대로 관리하고 조치를 취해왔는지 감사 대상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고위공직자 출신인 은 전 위원장이 아들 병역 문제로 병무청과 여러 차례 통화하는 등 직접 접촉한 행위가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을 그만둔 뒤 최근에도 전북지사 인수위원장을 맡는 등 공적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작은 더위를 뜻하는 소서입니다. 큰 더위인 대서는 아직 보름 넘게 남았지만 이미 너무 덥죠. 내일까지 비가 올 거라고는 하는데 더위가 쉽게 물러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박상욱 기자, 오늘도 밤사이에 갑자기 강한 비가 올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곳 청계천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따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굉장히 습한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도와 충청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80mm, 그리고 제주도와 수도권에는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젯밤처럼 일시적으로 장대비가 쏟아질 수도 있다는 예보입니다. 네,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오는 비가 요즘에 잦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당장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이 비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수증기가 대기 중에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많은 비가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겁니다. 이렇게 이 수증기가 지형이나 온도 변화와 같은 그런 상승 기류와 만나게 되면 혹은 상대적으로 조금 건조한 공기와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구름대는 동서 방향으론 길이가 길고 남북 방향으론 이 폭이 좁은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때문에 같은 서울이라 할지라도 어디는 비가 내리고 어디는 내리지 않는 그런 국지적인 강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면 더위는 조금 식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 곳곳에 내리는 비로도 이 무더위가 씻겨갈 거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1도가량 낮아지는 곳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정작 이 체감 온도는 오늘처럼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켜놓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7월 초인데 벌써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고 전력 예비율은 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전기를 끊는 순환 단전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오후 5시 기준 전력 수요가 92,990메가와트를 찍었습니다. 아직 7월 초인데 기존의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 7월 하순 기록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서 전력 공급 예비율은 올 들어 가장 낮은 7%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운영의 마지노선인 10%를 뚫고 내려간 겁니다. 전력 소비량이 빠르게 늘어난 건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을 켜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등에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맞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건물은 점심시간이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불이 꺼집니다. 지금 이곳의 실내 온도는 26도 정도로 약한 냉방이 가동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직원들 대부분은 USB로 작동하는 소형 선풍기로 더위를 달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덥기는 한데 선풍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물을 마시면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더위가 계속되면 전력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최근 한 포럼에 참석해 문 닫은 석탄발전소 한두 기라도 다시 가동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또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2011년처럼 순환단전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원래 다음 달 둘째 주쯤 전력 수급 경보가 내려질 수 있다고 봤지만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일찍 찾아온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집집마다 에어컨 켜면서도 전기요금이 걱정이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요금을 아끼려면 계속 켜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껐다 켰다 하는 게 좋은지 헷갈립니다. 지금부터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에어컨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절전 사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우선 대략 5년 내에 구입을 하셨다면 인버터형 에어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 틀어놓는 게 낫습니다. 에어컨 전기료 자체가 실외기를 얼마나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례해서 뛰는 건데요. 인버터형의 경우에는 이 실외기 운영을 알아서 최소화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틀 거면 계속 틀어두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우선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내 온도가 30도인 가정집에서 희망 온도를 26도로 설정한 뒤에요. 이후 6시간 동안 계속 켜놓고 이 전력 소모량을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에 희망 온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릴 땐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한번 떨어지고 나자 그걸 유지하는 동안의 소모량은 낮았습니다. 시간은 6배 가까이 되는데 전력은 2.3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을 틀었을 땐 시간당 0.61kW를 쓴 게 되지만 6시간째 트니까 이 시간당 0.51kW를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속 켜두는 게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내내 그냥 켜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정속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다릅니까? 네, 정속형은 계속해서 실외기가 풀파워로 계속 가동이 되는 겁니다. 실내 온도가 희망 온도에 이르면 이 실외기가 멈춰버리고요. 그리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실외기를 전력으로 가동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꺼졌다 켜질 때 부하가 더 걸리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 중간중간 실외기를 멈춰주는 게 그나마 이 전기를 아낄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속형은 2시간마다 껐다 켰다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네, 적당히 껐다 켰다는 맞는데 2시간마다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 집집마다 공간이나 단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무조건 2시간마다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대신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온도가 유지되는 그 타이밍을 잘 찾아서 중간중간 가동을 멈춰주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인버터형은 한 번 켰으면 쭉 켜놓는 게 좋고 또 정속형은 껐다 켰다 해주는 게 낫지만 덜 트는 게 좋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8월 한 달 에어컨을 같은 희망 온도로 틀었다고 가정했을 때 인버터형이 정속형보다 40%나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보통 인버터형은요, 인버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이 에어컨이나 실외기 부착되어 있는 이런 스티커를 한번 찾아보시죠. 이 냉방 능력이나 소비 전력 옆에 이렇게 최소, 중간, 정격으로 숫자가 나뉘어 표기돼 있다면 이건 인버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가 않다면 정속형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이런 에어컨 바람이 아예 닿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켜지 못하고 또 달아준다고 해도 손살을 치는 쪽방촌 주민들의 이야기는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마에서 땀이 맺힙니다. 작은 선풍기로 최고 기온 35도를 달하는 무더위를 상대하긴 벅찹니다. 근데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더우죠. 그냥 해마다 좀 조금 덜 됐었는데 올해는 20년 덥네요. 쪽방이 모여있는 건물의 2층 복도를 따라가면 버젓이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달아줬지만 코드는 뽑혀 있고 덮개까지 덮여 있습니다. 또 다른 쪽방촌입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한창 더운 대낮엔 꺼두고 오후 6시쯤부터야 틀기 시작합니다. 많이 뭐 더워. 건들면 뭐라고 해. 내가 더운데 안 틀어줘요. 주인이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못하지. 집주인은 전기요금을 탓합니다. 5,000원 받는 방 있고 7,000원 받는 방 있고 최고 받아봐야 8,000원 받는데 올랐으면 그렇게 해탈을 해줘야지. 낮에 어떻게 틀어. 쪽방마다 매달 고정된 전기요금을 월세에 포함해서 받는데 에어컨을 켜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고지서에 찍힌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쪽방촌 주민들에겐 큰 쓸모가 없습니다. 고지서는 집주인 앞으로 하나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준다 해도 마다하겠다는 쪽방촌도 있습니다.
전기 용량이 좀 충분해야 되는데 그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제 차단기 내려가지. 그래서 오늘 이거 안 비싸. 못하나 그러니까. 방들이 붙어 있어 전기 과열로 불이 날까 걱정이 앞섭니다. 건물이 너무 나가서 불날까봐. 불나면 큰일 나지. 에어컨은 돈 많은 사람이 쓰지. 우리 같은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써? 에어컨 바람이 닿지 않는 쪽방촌의 주민들은 오늘도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제주의 한 항구에 있던 배에 불이 났다는 소식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제주의 또 다른 항구에서 배 3척이 불탔습니다. 2명이 실종됐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피해가 컸던 이유까지 최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불이 붙은 배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날아갑니다. 오전 10시 15분쯤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한 어선에 불이 난 겁니다. 오전에 저기서 뿡 하고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신고하고 조금 있으니까 연기 나오더니 배에 든 연료가 폭발하면서 맹렬하게 불길이 번졌습니다. 바람을 타고 옆배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옆으로 부니까 옆으로 갑자기 불길 까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금방 번졌어요. 소방 헬기와 소방선, 특수 소방차까지 투입했지만 진압이 쉽지 않았습니다. 불난 지 7시간 뒤에야 끌 수 있었습니다. 배 자체가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 섬유광합 플라스틱, 이른바 FRP로 만들었습니다. 또 연료로 경유 2만 1000리터가 실려 있었습니다. 폭발물과 장작이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FRP는 섬유질이라서 한번 불 붙으면 끄기 힘듭니다. 또 되살아나고 그러니까 초기질을 받으면 참 힘들어집니다.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지만 배터리 폭발이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바람팍 때리고 이렇게 조이나 잘못 조이를 해가지고 배터리 폭발해. 화재는 한림항에 있던 한림산적 어선 29톤 A호에서 시작됐습니다. A호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양옆에 있던 49톤 B호와 20톤 C호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번 화재도 지난 성산 화재처럼 배 3척이 붙어 있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어민들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공간이 부족해 배를 가까이 붙여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배를 다 잡아하려고 그래가지고 자리 없이 심하게 한번 늘릴 수 없잖아. 이 화재로 A호 선원 중 3명이 크게 다치고 2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불탄 어선 내부와 인근 해상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이어 사흘 만에 어선에서 큰 불이 나면서 제주도는 항구 소방안전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사람을 문 개를 잡으려고 경찰이 실탄을 쐈는데 이 총알이 지나가던 60대 남성의 턱에 박혔습니다. 피해자는 미국인으로 건강보험도 되지 않아서 수술비만 1억 원이 들었는데요. 어디에서도 배상받지 못하고 2년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연을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을 물고 도망친 개를 잡으러 출동한 경찰. 경찰이 개를 겨냥해 총을 쐈는데 총알이 빗나가고 개는 옆으로 숨어버립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과 경찰이 개를 포획하는 데 몰두한 사이 또 다른 소방관이 빗맞은 총알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그제야 급히 달려갑니다. 총알이 턱에 박힌 이는 주한 미군 부대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미국 국적 퇴역군인 아놀드 샌버그 씨. 한국으로 파견 근무를 왔을 때 좋은 인상을 받아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 준비를 하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총알이 턱에 박혀 턱신경 마비가 왔고 턱신경을 재건하기 위해 허벅지 신경을 절단해 이식했습니다. It was a burning pain. Felt like I got smashed in the face with a hammer. The pain was burning. I can't eat. I can't drink normally. 경찰은 총을 쏜 순경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을 쏜 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형법상 긴급 피난 행위라는 겁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죄가 없다며 불송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의 재수사 명령에 1년이 넘게 수사 중입니다. 사과도 배상도 없었던 2년 동안 고통은 가족과 이웃이 오롯이 감당했습니다. It's very hard and feeling angry because there's no justice. And he was just walking home from the dentist and then like they didn't even apologize. 걷다가 못 걸어.
그럼 내가 잡아주고 응급실로 몇 번 불러서 데리고 가지고 운동도 많이 하고 엄청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샘버거 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배상 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숨진 사건 관련해서 경찰은 마약이 원인일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당시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종업원은 숨진 남성이 술잔에 하얀 가루를 넣는 걸 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차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60여 그램의 하얀색 가루를 확보해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20대 남성 A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나온 뒤 차를 모는 모습입니다. A씨는 경련을 하다 숨졌는데 차에서는 봉지에 담긴 마약으로 추정되는 하얀 가루와 마약 투약 기구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가루의 양은 64g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로폰이라면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가 가게를 떠날 때부터 이상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가다가 저한테 되게 몸을 많이 떨고 있고 해골 같이 막 그래가지고. A씨가 사망하고 여성 종업원 B씨도 2시간 뒤에 숨졌는데 경찰은 두 사람이 마약이 든 술을 마셨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있던 또 다른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A씨가 술잔에 하얀 가루를 넣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누가 마셨는지까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손님 4명과 종업원까지 모두 6명이 술을 마시는 게임을 했고 숨진 B씨도 게임에 진 벌칙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숨지기 전 동생에게 손님이 준 술 맛이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손님 3명도 조사했지만 마약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명 모두 마약간이 검사에서는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료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국과수는 오늘 또 숨진 두 사람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의 군사 첩보를 군이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지운 건 맞습니다. 다만 군은 원본을 지운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전파되지 않도록 열람을 못하게 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핵심 정보는 군이 확보한 첩보에 들어 있습니다. 이 씨의 월북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은 이 씨가 실종된 후 3일째인 23일부터 이틀 동안 밈스라고 불리는 군사통합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민감한 정보들을 지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정보본부가 운영하는 밈스는 국정원과 한미연합사, 작전사령부 등이 연결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군 당국은 정보 무단 삭제 의혹에 대해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 등 다른 기관이나 일선 부대에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업무와 무관한 곳들은 볼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밈스 시스템에서 첩보를 지운 건 사실인 겁니다. 삭제된 정보가 당시 공무원의 월북 정황과 관련된 것이었는지에 대해선 보안상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군은 답했습니다. 또 밈스에서 정보를 삭제한 것이 위법한지 등은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을 감사하는 상황인 만큼 군 당국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국정원에서 고발을 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완전한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격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박사라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국정원을 걱정원 만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피격 사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SI라고 불리는 군이 확보한 첩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이런 정보를 몰래 삭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첩보는 국정원이 생산되지 않고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삭제를 해도 우리 메인 서버에도 남지만은 원 생산처에 그대로 남잖아요. 이 첩보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담겨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시할 바보도 아니고 그걸 지시받았다고 국정원 직원이 하는 직원도 아니에요. 국정원이 이게 간단한 조직 아닙니다. 국정원이 해명도 듣지 않고 부실하게 감찰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쓰지 말아가고 조사도 하지 않고 전화 한마디 없이 고발을 해요? 한 달 남짓 된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 만드는 거예요. 해당 보고서를 직접 받아봤냐는 질문에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가 다시 취재진에 연락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이 공유했으니까 보고했죠. 아니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공수사 일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정원과 박 전 원장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하루에 2만 명 가까이로 뛰어올랐습니다. 일부에선 6차 대유행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 정부는 쓰지 않는 코로나 병상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병상 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없던 줄도 생겼습니다. 한 18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2배에서 한 2.5배 정도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511명입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의 2배 수준입니다.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하루 확진자는 사흘째 2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BA.5에 감염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10만에서 20만 명까지 뛰어오를 거란 걱정스런 전망도 나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면 함께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5월 말 이미 쓰지 않는 코로나 병상을 정리하란 공문을 현장에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에 따라 당장 코로나 병상이 하나도 없는 병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점전담병원으로 환자를 다 보내게 하고 병성을 다 취소해버리니까 지금 당장 환자 조금만 늘어나도 병상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했다. 동네 병의원에서 가벼운 증상을 진료하듯이 위중증 환자가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당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대응의 핵심인 진단검사부터 다시 늘리는 게 더 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은 중증으로 갈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받아서 항바이러스제 투약 받아서 중증화 입원을 줄여주는 것이. 이런 지적에 정부는 특수병상 정비 계획 등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더 재빠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정부가 하겠다는 전국민 항체 조사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다음 달 숨은 감염자 비율을 먼저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서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9월에는 추적 검사도 하는데 걱정되는 점이 많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국민 항체 조사 계획은 지난 3월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방역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으로 생긴 항체와 코로나 확진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있는지 검사하고 기저질환이나 확진 판정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게 지나서야 시작합니다. 결과가 나오는데도 2달 이상 걸려 현재 감염 확산엔 활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때문에 정부는 다음 달 일부 결과라도 먼저 발표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 핵심 관계자는 숨은 감염자 비율 확보가 최우선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소규모 항체 조사에서 국민 대부분이 백신 항체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고도 자연 항체가 생긴 사람들의 비율을 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결과를 예방접종 계획 등 방역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선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9월에 2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땐 정확도가 높은 중화항체 검사도 하고 1차 검사자 중 일부는 2차 추적 검사도 합니다. 항체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역시 활용 방안은 불투명하다고 말합니다. 결과를 갖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활용 목적을 뚜렷하게 세우고 조사를 해야 조사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결국 백신 4차 접종 계획은 과학 방역 대신 기존처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추진될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요즘 공장 기계를 못 돌리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껑충 뛴 원자재 값도 부담인데 일할 사람까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더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철을 녹여 기차나 선박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큰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생산 라인도 멈춰서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물량은 있어요. 물량은 많은데 이게 보이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최근에는 납품처 직원들이 공장에 찾아와 독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품이 빨리 오지 않아 기차를 조립하지 못한다고 한 겁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그 소재를 공급해달라고 하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밤을 새우려고 하다 보면 주 52시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이른바 외국인 쿼터제 때문이라고 중소기업들은 말합니다. 내국인 가운데는 일할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데 외국인은 일정 비율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국인 근로자 수가 30명 이하인 이 공장의 경우 외국인을 10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주물, 용접 같은 뿌리 산업은 여기서 20%를 더해주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기업들은 호소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간담회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한 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담회에선 제품 하나를 출시하려면 여러 부처에서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규제이기 때문에 간소화해달라는 겁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규제 개혁 건의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눌린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로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올해 서울에서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2030 세대였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2030 세대에게 주식과 코인 투자는 선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희망 같은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나 이런 코인 같은 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하지만 폭락장이 겹치며 빚더미에 눌린 젊은 층도 많아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2030 세대의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더 늘었습니다. 회생이란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빚을 잘 갚으면 나머지 빚은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취재진은 개인 회생에 대해 그동안 법원이 내린 판단을 살펴봤습니다. 인천지법은 주식과 코인으로 5천여만 원을 잃은 사람에게 회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가 사행성이 있는 행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회생을 받아들이면 경제관념에 어긋난다며 도덕적 해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신청을 받아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원지법은 가상화폐 투자로 1억여 원을 날린 사람에게 회생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가 판단을 바꿨습니다. 빚을 진 이유가 가상화폐 투자라고 해서 회생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니란 취지입니다. 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기준을 내놨습니다.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날린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판단해 이미 잃은 돈만큼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일각에선 비판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했던 건데 그거를 왜 보호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원 측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선 잃은 돈까지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빚더미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는 회생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무더운 날씨를 더 힘겹게 보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여름철마다 많이 들으시죠? 오늘 밀착 카메라는 조금 다르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먹통이 될 만큼의 더위보다 더 뜨거웠던 어르신들의 삶의 온도를 이혜원 기자가 길 위에서 담아왔습니다. 햇빛이 뜨거운 대낮에 서울 시내로 나와봤습니다. 지금 기온은 31도인데 체감 온도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제 신체를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니까요. 표면 온도가 40도 넘게 올라갑니다. 실내는 파랗고 밖은 온통 빨갛습니다. 길 표면은 50도 넘게 오릅니다. 여든을 앞둔 할머니는 하루 10시간 매일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잎이에요? 고구마 순.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여보, 할머니가 껍질 몇 개 낳는 게 볶아서 먹으면 맛있어. 손도 무릎도 성치 않습니다. 다 여보 태행성 관절염 빼가 붉어져 버려. 일만 하고 운동 안 하고 그런 게. 허기지면 보온병에 싸온 밥을 먹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돈 번다고 밥 한 끈이 살려면 5,000원이요. 한 숟가락 먹으면 어느 냐 안 먹은 놈보다 나서 정말은. 할머니의 삶의 터전은 늘 바깥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여자고 남자고 결쳤지만은 우리는 학교 문학회 나가보도 안 해봤지. 계산을 할지를 한가, 은행에 가서 무엇을 할지를 한가, 그런 게 포기하고 여금만 하고 안 겠는 거야. 혼자 사는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다고 말합니다. 약값하고 꽂아 보면 조금 먹고 생각이 더워. 말도 못해. 물 한 번 먹고 가. 아니 괜찮아요. 그거 많이 먹고 왔어요. 먹고 왔어? 네, 먹고 왔어요. 먹고 왔어? 고생했어. 지금 저희가 촬영하던 카메라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 화면에는 경고등이 떴고요. 표면의 온도를 재보니까 50도까지 오릅니다. 저희가 밖에서 촬영한 지 1시간 만인데요. 지금 저희가 급하게 다른 카메라를 구해와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서 있는 도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48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길 위엔 각자의 이유로 더위를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나이도 있지만 내가 이거 장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한쪽 눈은 안 보여. 수도요금 나가고 이번에 또 병원비 얼마 나갈지도 모르고. 저 친구가 만날 때 보고 이거 한다고 뭐라 하거든. 아 진짜요? 왜요? 힘드시니까? 뜨거운 일 이런 거 한다고 이제 난 생각해서 그러니. 누군가는 가장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생계를 해야 되니까. 가장이에요. 손주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관리비라도 내야 되고 반찬도 해 먹어야 되고 하니까 뽕잎도 내가 따가지고 말려가 그런 거 파는 거에 뭐 그게 몇 푼 되겠어. 이것도 내가 따가지고 이제 옷 이건 끝났구나 어디. 어디요? 예. 오늘의 점심은 집에서 싸운 도토리묵 무침. 그마저 취재진에게 건넵니다. 주세요. 아니 가져가서 잡숴야 두 분이 안 돼. 같이 주세요. 아니야. 어머니 먼저 드세요. 아니야. 어머니 안 드시면 나. 저분 잡숴라 그래. 촬영하지 말고. 할머니의 주변은 뜨거운 아스팔트 길. 건물주의 배려로 그나마 계단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설레서 뭐 할 거 있나요? 뭐 나이가 있는데 써주지도 않았지만. 덥고 지치는 하루를 견디는 건 손녀가 휴대폰에 다운받아준 음악입니다. 길옆 담벼락 그늘에 기대어 졸던 노랑머리에 음악이 친구야. 세상 다 해서 아무 생각이 없잖아. 인터뷰에 응한 노인들 모두 얼굴 노출은 거부했습니다. 전부 가족들이 볼까 걱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묵묵히 홀로 밖으로 나온 이들의 자리는 오늘도 가장 낮은 또 가장 뜨거운 이 길 위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혜원입니다. 유럽연합이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원자력 발전을 사실상 친환경 산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내년부터 친환경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6일 전체 회의 표결에서 참석한 의원 639명 가운데
328명이 찬성표를, 278명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유럽연합은 어떤 산업이 친환경적인 것인지 분류하려고 텍소노미라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텍소노미에 포함되면 녹색 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탈원전 국가와 환경단체들은 핵 폐기물 문제 때문에 원전의 텍소노미 포함을 반대해 왔습니다. 반면 프랑스, 체코 등 원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원전 같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10년간 1조 유로를 투입할 유럽 그린딜 자금도 원전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안전성이 높은 해결료를 써야 하고 핵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집권당인 보수당 대표직을 사임할 거라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겸임합니다. 존슨 총리가 새 총리를 선출하는 가을까지는 총리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기간에 파티를 벌인 게 알려지고 핵심 내각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최근 정치적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군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인함 같은 첨단 무기들도 공개됐습니다. 하와이에서 이근평 기자입니다. 63빌딩을 옆으로 누인 것보다 더 긴 링컨 항공모함. 길이 333m인 이 배는 항공기 70여 대와 승조원 5천여 명을 싣고 시속 60km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계단으로 4개 층을 올라가니 축구장 3개 크기의 갑판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에이브러함 링컨 항공모함 갑판 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엔 슈퍼호넷으로 불리는 전투기 FA-18이 날개를 접은 채 빼곡히 주기돼 있습니다. 매의 눈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기경보 통제기 E2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스텔스기 F-35C는 엄격한 보안 속에 멀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nd then look towards, we provided a lot of feedback about how we incorporated those airframes onto this carrier because we're going to be incorporating more new airframes, possibly the unmanned ones, the next time that we deploy. 미 해군의 무인 수상함도 처음으로 이번 훈련에 공식 참가합니다. 미국은 현재 7척의 무인 수상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호크와 시헌터 등 4척이 이번 훈련을 위해 파견됐습니다. There are 300 sailors on a large destroyer. You can build more of these for less cost, requires less people, and you achieve the same result. 특히 시호크는 이번 훈련에서 우리나라 해군 지휘관이 단장을 맡는 원정 강습단에 편성돼 전투 성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와이 진주만 기지에서 JTBC 이근평입니다. 뉴스3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만렙 기자회견입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홍준표 대구시장. 답하기 곤란한 질문엔 현란한 기술을 선보이며 빠져나갔는데요. 자주 활용한 건 언론사 이름이었습니다. 국제저널 여홍 기자입니다. 예? 국제저널 신문사 여홍 기자입니다. 아, 국제저널? 예, 국제저널입니다. 국제저널인데 왜 여기 와 있어요? 국회야. 대구 글로벌이지 않습니까? 마스크 벗고 질문했어. 예, 예. 네, 전임 시장이 추진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홍준표 시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관련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언론사 이름을 듣자마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중도일보의 박노봉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구 경북이 도망치게 할 수 있도록 추이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도일보는 어디 충청도에서 오시죠? 중도일보에서 물을 넣으면 대전 충남부터 통합을 이야기하고 물어야지. 대구 걱정을 할 시가 있나요? 글쎄요, 지역 언론사라고 전국 이슈 못 다룬다는 법은 없는 거 아닌가요? 국제뉴스도 다루는데 말이죠. 그나저나 홍 시장의 기자회견 대처법,
또 있었는데요. 딴 데 물어보라입니다. 그 해당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해당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구미상공회소 같은 경우에는 구미 가서 물어보세요. 자, 또 딴 사람. 네, 그리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과 좀 대구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요. 이철우 지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추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철우 지사한테가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저 그럼 내가 매사를 아니 대답해서 시장님 매사의 질문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저희들도 다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민들 입장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철우 지사 말을 내가 반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5선 의원 출신의 여당 원내대표 지냈고 또 경남지사 재선까지 했던 만큼 기자회견에 대처하는 기술 또한 만렙, 그러니까 초고수급인데요. 하지만 당장 기자회견서 곤란한 질문 피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결국 언젠가는 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브리핑은요. 안 녹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불 켜진 라이터를 아이스크림에 갖다 대자 검게 그을립니다. 토치를 이용해 더 센 불을 붙여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이스크림, 중국의 쭝쇠카오라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불 붙인 영상에 대해서는 일단 진위 논란 불거지고는 있지만 다른 아이스크림들과 함께 땡볕에 두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확연하게 이건 덜 녹았습니다. 제조사는요. 수분이 적고 우유와 크림의 함량이 40%나 돼 이건 녹아도 끈끈한 형태가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합당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어떤 첨가제 썼느냐에 따라서 그 첨가제와 유지방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조직이 굉장히 결합이 세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강도가 급격히 향상돼서 쉽게 녹지도 않고 제조사 또한 첨가제는 기준치에 부합해 안전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영국 대학의 연구팀도 잘 안 녹는 아이스크림용 단백질을 개발했다고 하죠. 다만 중국 현지에선 이 잘 녹지 않는 데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자 당국도 품질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그동안 중국에서는 가짜 계란, 부정물 식용유부터 또 최근엔 이 색소를 칠한 귤과 대파까지 이 먹거리 파동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불안이 크기 때문이겠죠. 중국 당국은 먹거리 안전에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경주의 관광명소 주변에 흉측한 형상들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마주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괴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걸 본 주민들은 악몽까지 꾼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게 왜 걸려 있는지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네킹 일부가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리는 산 중턱의 나뒹구입니다. 곳곳에 핏자국처럼 빨간색 물감을 칠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한지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곳곳에 오색천을 매답니다. 돈 내고 들어가는 공포 체험장보다 더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급커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커브를 돌자마자 저기 형상물들이 보여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섭대에 관을 3개나 씌워놨더라고. 사고 날 뻔했지요. 이거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이 길을 따라 마을을 드나드는 주민들은 악몽에 시달릴 정도입니다. 악몽을 꾼다든지 혼자 못 있는다든지 겁이 나서 귀신이 나타날 것 같다. 등하교기 때마다 눈을 감아요. 이거 보기 싫어서. 경주 대표 관광지 보문단지 근처 길가에 기괴한 형상물이 나타난 건 일주일 전입니다. 이곳 땅 주인이 관광농원을 만들겠다고 신청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자 이런저런 항의를 한 끝에 내놓은 방책입니다. 3개월 시기에 같이 여러 인접지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다 해주면 이제 난개발이 우려가 되죠. 경과도 훼손이 되고. 땅 주인은 바로 인근에선 펜션을 운영하거나 짓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는 입장입니다. 산림훼손이 우려가 되는 바로 옆 땅에 펜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은 시청과 경찰에 귀신 모습 구조물을 치워달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합니다. 하지만 시청도 경찰도 사유지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분간 길가 공포 체험장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크고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주민들은 이 광경을 견뎌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영국엔 들판에 돌이 원형으로 늘어서 있는 스톤헨지가 있죠.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조지아 가이드 스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파됐습니다. 의문의 차량이 지나간 뒤인데 그 과정이 CCTV에 찍혔습니다. 최은경 기자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새벽 4시 한 차량이 빠르게 달려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흰 연기와 함께 돌기둥 한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상판 일부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으로 파괴된 건 미국판 스톤헨지로 불리는 미국의 조지아 가이드 스톤입니다. 1980년에 등장했는데 익명의 남성이 화강암 가공회사에 의뢰해 만들었습니다. 높이 5.8m의 대형 화강암판 4개에는 영어, 스페인어, 산스크리트어, 히브리어 등 8개 언어로 10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연과 지속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유지하라. 새로운 언어로 인류를 통합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햇빛을 이용해 날짜를 알려주는 천문달력 역할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영국의 솔즈베리 지역에 있는 원형 돌무더기 스톤헨지와 닮았습니다. 조지아 수사당국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폭발 장치를 이용해 가이드 스톤을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또 안전이 우려된다며 나머지 가이드 스톤의 기둥도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장맛비가 다시 오겠습니다. 수도권은 오늘 밤까지, 강원과 충청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강한 비가 오겠고 많은 곳은 80mm 넘게 내리겠습니다. 또 밤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거란 예보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더운 소식이 들려서 더 덥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밤만큼은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몸보단 맘이 쪄 죽겠어. 이따가는 냉면을 먹자. 이따가는 꼭 에어컨 껐나? 이따가 냉면을 에어컨 끄고 냉면을 끓이고 나올 걸. 아니 에어컨 끓이는 건가?